서기 645년 대륙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강철의 폭풍이 한반도 북쪽 요동벌판을 덮쳤습니다. 지평선을 가득 메운 수십만 대군의 발소리는 마치 지진처럼 대지를 울렸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짙은 흙먼지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서늘한 칼끝이 마침내 고구려의 심장을 겨누었을 때, 그 거대한 해일 앞에 홀로 산 것은 낡고 작은 산성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승리를 점치지 않았던, 아니 모든 이가 패배를 확신했던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 하지만 그날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0만 대군을 얼어붙게 만든 그 작은 성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심화 같은 승리의 기록, 그 치열했던 88일간의 사투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전설적인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동아시아에 패권을 쥔 거대한 제국, 당나라의 황제 이세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원의 혼란을 잠재우고 정관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연 불세출의 영웅이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돌고를 정복하고 서역을 복속시킨 그는 스스로를 천가한, 즉 하늘이 내린 황제라 칭하며 그 위세를 만방에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구려는 눈엣 가시이자 자신의 완전 무결한 정복사에 남은 마지막 오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645년 4월, 이세민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친히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넜습니다. 이 군대는 단순히 머릿수만 채운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중원 각지에서 선발된 최정예 보병, 초원을 누비던 돌궐 출신의 기병, 그리고 당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성 무기들로 무장한 그야말로 당대 최강의 전쟁기계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수도 평양성으로 직진하여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의 전황은 당나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을 지탱하던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모성이 불과 11일 만에 함락되었고, 요동 지방의 핵심 거점이었던 요동성마저 당나라군의 파상공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깃발을 든 당나라 군대가 성벽을 넘어설 때마다 고구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이어 백암성마저 전투다운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하고 항복을 선택했을 때 고구려 전역은 깊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파죽지세. 거칠 것이 없는 당나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제 그들의 시선은 다음 목표물인 안시성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안시성은 요동반도의 남쪽 험준한 산세의 의지에 지어진 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무너진 요동성이나 백암성에 비하면 그 규모나 명성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고립무원의 처지였습니다. 주변의 우군 성들은 이미 당나라의 손에 떨어졌거나 포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 성 안에는 군사와 백성을 합쳐도 10만이 채 되지 않았고, 그중 실제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수천에서 많아야 2만 명 남짓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반면 성 밖을 에워싸기 위해 몰려오는 당나라 군대는 전투 병력만 최소 10만 이상, 후방 지원부대까지 합치면 수십만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당 패종 이세민은 안시성을 그저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작은 돌멩이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참모들 중 일부는 안시성을 우회하여 바로 평양으로 진격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저 작은 성 하나쯤 무시하고 지나가도 대세에 지장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인 이세민은 신중했습니다. 후방에 적을 남겨두고 깊숙이 진격하는 것은 병법의 금기였기에 그는 안시성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유동성을 함락시켰던 그 압도적인 무력으로 안시성 또한 단숨에 찍어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민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시성 안에 흐르고 있는 공기였습니다. 주변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다는 비보가 날아들 때마다 안시성의 군민들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조국을 유린하러 온 침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지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니, 어떻게 싸우다 죽을 것인가에 대한 비장한 각오만이 성벽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시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비탈을 그대로 성벽의 일부로 활용하여 축조된 이 성은 대군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진입로, 곳곳에 숨겨진 매복 지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수비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 뒤에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과 하나가 되어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645년 6월, 마침내 당나라의 선발대가 안시성 앞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당나라 장수들이 위협적인 대응을 갖추고 성을 향해 정렬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창끝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는 광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먹구름이 도시를 집어삼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전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한 그 순간, 성 안에서는 어떠한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소리와 거친 숨을 고르는 병사들의 낮은 호흡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당 패종은 안시성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루 아니면 이틀. 그는 자신의 군대가 가진 힘을 믿었고 지금까지의 승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이 작은 성의 성주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시성은 단순한 방어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구려의 자존심이자 침략자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응축된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이제 곧 저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성벽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시성은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전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과연 고립무원의 이 작은 성은 제국의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될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설의 시작,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맞선 작은 성의 위대한 저항,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잊혀진 영웅들을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진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사인 삼국사기조차 그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하지 못했고 후대의 야사와 전설을 통해 비로소 양만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안시성의 성주.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천하를 호령하던 당 태종의 앞길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성문 앞까지 당도했을 때 그 성벽 위에서 차가운 눈으로 적진을 내려다보던 지휘관 양만춘. 제2부에서는 이 불가능한 승리를 설계한 안시성의 리더십과 그들이 준비한 치밀한 전략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안시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 양만춘의 입지는 사실 고구려 조정 내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실권자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영계소문이었습니다. 영계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의 자리에 올라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있었지만 유독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만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양만춘을 제거하기 위해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놀랍게도 양만춘은 중앙정부군의 공격마저 막아냈습니다. 결국 영계소문조차 안시성의 성주 지위를 인정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양만춘은 이미 당나라 군대가 오기 전부터 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검증된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태종이 이끄는 군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내부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종망이 걸린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양만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정의 반기를 든 인물일지라도 지금은 고구려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와 맞서야 했습니다. 양만춘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공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지시하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구전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병사들과 똑같은 거친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희로애락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안시성의 백성들에게 양만춘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줄 든든한 형님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형제에 기반한 유대감은 훗날 당나라군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무기가 됩니다.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그의 안목 또한 탁월했습니다. 안시성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만춘은 이 성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다루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줄기를 타고 앉아 적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파른 경사를 천연의 해저로 삼고 있었습니다. 양만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벽 곳곳에 적의 움직임을 사각지대 없이 감시할 수 있는 망루를 세우고 적이 성벽에 붙었을 때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도록 성곽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기전을 예감했습니다. 당 태종은 속전속결을 원하겠지만 양만춘은 그들의 발을 묶어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성 안의 창고에 식량과 물을 가득 채우고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거대한 적군을 보며 공포에 질릴 수 있는 병사들에게 그는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왕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바로 등 뒤에 있는 너희의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곤히 잠든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적이 이 성벽을 넘는 순간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이 말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막연한 두려움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645년 6월 마침내 전운이 감돌던 안시성 앞 들판에 당나라군의 주력이 집결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안시성의 초라한 규모를 보고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성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대하며 위협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수만 명의 기병이 일으키는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그들이 내지르는 함정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안시성의 성벽을 때렸습니다.
당나라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는 기이한 침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깃발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것은 겁에 질린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직전의 고요. 상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숨죽임이었습니다. 양만추는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그 거대한 대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만 대군의 위용이 아니라 그들의 배치, 움직임, 그리고 자만심이 보였습니다. 그는 적의 허점이 드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격돌. 당나라군의 선봉대가 기세를 올려 성벽으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걸고 개미떼처럼 성벽을 기어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양만춘의 수신호와 함께 안시성의 성벽이 불을 뿜었습니다. 고구려의 전설적인 궁수들이 날린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돌덩이와 뜨거운 물이 성벽을 오르던 적들을 덮쳤습니다. 당나라군은 당황했습니다. 요동성이나 백암성에서 겪었던 저항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안시성의 방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듯 정교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당나라군의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벽 아래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물러난 당나라군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이세민은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성은 자신이 밟고 지나갈 돌부리가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으스러뜨릴 수 있는 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양만추는 첫 전투를 통해 적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너희가 알던 고구려의 성들과는 다르다. 여기서 너희의 여정은 멈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당패종은 이제 단순한 보병 들력이 아닌 당대 최첨단 공성 무기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거대한 돌덩이들과 성벽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파괴적인 병기들. 양만춘과 안시성 군민들은 과연 이 무자비한 기술의 힘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당 태종 이세민은 인내심이 강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매우 강한 정복자였습니다. 초반의 탐색전이 무위로 돌아가자 그는 안시성을 향한 눈빛을 바꿨습니다. 저 작은 성이 제국의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다. 그는 즉시 전술의 변화를 명령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로 성벽을 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압도적인 공학 기술의 힘으로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제 안시성의 하늘 위로 단순한 전쟁이 아닌 재앙에 가까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군 진영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차와 충차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공성 무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정들이 밧줄을 당겨 거대한 바위를 날려보내는 포차는 마치 현대전의 대포와도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세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안시성의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발사! 하는 호령과 함께 수십, 수백 개의 거대한 바위들이 굉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마치 유성우가 쏟아지듯 집채만한 돌덩이들이 안시성 내부로 날아들었습니다. 쿵, 쿵. 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이 떨어질 때마다 성벽이 흔들리고 성 안의 건물들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파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인 성이었다면 이 무시무시한 폭격 앞에 병사들의 사기가 먼저 꺾여 스스로 상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위가 비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달랐습니다. 양만춘과 그의 병사들은
이 상황조차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대신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양만추는 성벽이 바위에 맞아 금이 가거나 무너질 때마다 즉시 보수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아닌 나무 기둥과 진흙이 들려 있었습니다. 딱딱한 돌은 강한 충격에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흙과 나무는 충격을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당나라군이 낮에 성벽을 부수면 안시성 군민들은 밤새 나무 구조물을 세우고 그 사이를 진흙과 지푸라기 섞인 반죽으로 메꿨습니다. 이렇게 보수된 성벽은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 다음날 날아오는 바위들을 튕겨내거나 그 위력을 반감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벽 앞에 거대한 그물과 지푸로 만든 매트리스 같은 방어막을 늘어뜨려 날아오는 돌의 운동 에너지를 공중에서 상쇄시키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병법의 지혜가 안시성 성벽 위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성무기로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하자 당나라군은 다시 보병과 공성탑을 전진시켰습니다. 포격으로 수비군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성벽 위에서 또 다른 전설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주몽설화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하제일의 궁수부대였습니다. 고구려인들에게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도구이자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안시성의 궁수들은 당나라군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거리, 적의 움직임까지 계산한 그들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양만춘의 신호가 떨어지자 수천 발의 화살이 동시에 현을 떠났습니다. 피! 날카로운 파열음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안시성 궁수들의 화살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화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격수처럼 적의 지휘관, 공성무기를 운용하는 기술자, 갑옷의 빈틈을 정확히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당나라군의 선봉대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방패를 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고구려의 강궁에는 두꺼운 방패조차 뚫어버리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벽에 접근하려던 당나라의 충차부대는 집중 타겟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먹인 불화살이 충차에 꽂히자 거대한 공성탑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서 당나라군의 진격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근하면 화살에 맞고 멀리 있으면 성벽을 뚫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안시성은 마치 가시를 잔뜩 세운 고슴도치처럼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전장의 후방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최첨단 부대가 이름도 없는 변방의 작은 성 하나에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날려도 불을 질러도 사람을 보내도 안시성은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거듭할수록 안시성의 저항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양만추는 성벽 위에서 흔들림 없이 지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막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 리듬이 끊기는 순간을 포착하여 반격을 가하고 적이 지치기를 기다려 심리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안시성의 방어전은 단순한 수비가 아니라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지략 대결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1차 공방전은 사실상 안시성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엄청난 물자를 쏟아붓고도 성벽 위에 돌 하나 제대로 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민은 포기를 모르는 황제였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이제는 상대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오는 방법을 택할 차례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뜨거운 화력전에서 차갑고도 잔인한 심리전과 지구전으로 모습이 바뀝니다. 과연 양만춘과 안시성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굶주림과 고립감이라는 더 무서운 적과 어떻게 싸우게 될까요? 당 태종이 준비한 다음 카드는 칼보다 날카로운 말과 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잠시 멈춘 안시성의 성벽 위에는 이전보다 더 무겁고 끈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굉음을 내던 투석기가 멈추고 하늘을 뒤덮던 화살비가 그치자 찾아온 것은 기이한 정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지휘관 양만추는 직감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폭풍보다 더 위험한 두 번째 전쟁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단순히 힘으로만 천하를 얻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잔혹한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나라군은 이제 성을 완전히 포위한 채 말려 죽이기 고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안시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물길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고립감, 하루하루 줄어드는 식량 창고를 보며 느껴야 할 공포, 그것은 칼에 베이는 고통보다 더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무기였습니다. 당 태종은 안시성이 스스로 지쳐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성 밖에서 느긋하게 진을 치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소리 없는 회유와 협박이었습니다. 당나라군은 성벽 가까이 다가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안시성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주 양만춘을 내보내고 성문을 열면 모든 백성에게 황금을 내리고 부귀영화를 보장하겠다. 달콤한 제안이 바람을 타고 성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반면 거절할 경우에 대한 경고는 섬뜩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한다면 성이 함락되는 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이름조차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장 단단한 결속력조차 금이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안시성 내부에 작은 동요라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만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안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호소하지도 당나라군의 말에 반박하며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안시성에는 이미 장기전을 대비해 충분한 군량미와 맑은 우물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똑같은 밥을 먹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성벽을 순찰하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곧 백성들에게 전형되었습니다. 성주께서 저리 태어나신데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는가? 안시성은 당나라군의 예상과 달리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보다 가족을, 목숨보다 자존심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당나라군이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해도 성 안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수비군들의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시였습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보낸 최후 통첩을 변방의 작은 성이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이세민에게 굴욕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은 방어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양만추는 수비의 기본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을 괴롭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라군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긴장이 풀어질 무렵인 깊은 밤을 노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굳게 닫혀있던 안시성의 성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횃불 하나 들지 않은 그림자 같은 무리들이 성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자랑하는 최정예 특공대였습니다. 말발굽에 천을 감싸 서리를 죽인 기병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당나라군의 진영 깊숙한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지금이다! 신호와 함께 정적은 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고구려 기병들은 당나라군의 식량 창고와 마구간을 향해 불화살을 날리고 잠든 적진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놀라 튀어나온 당나라 병사들은 적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했습니다. 안시성의 특공대는 적을 직접 타격하여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혼란과 공포였습니다. 적에게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어 그들이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당나라군이 전열을 갖추려 할 때쯤이면 고구려군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불타는 천막과 공포에 질린 당나라 병사들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간 기습은 며칠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당나라군은 낮에는 공성전에 지치고 밤에는 기습에 시달리며 피로가 극에 달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당나라였지만 정신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이세민은 격노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고작 수천 명의 수비군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성은 기다린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아니며 심리전으로 내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성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세민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시간과 병력을 소모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의 전쟁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무모하고도 거대한 계획을 승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안시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짓밟아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괴물. 그것은 바로 토사한산이었습니다. 안시성 바로 앞에 인공적으로 산을 쌓아 성벽을 버보지 못한 절망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흙더미가 성벽을 향해 다가올 때 양만추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모든 전략이 무위로 돌아가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당 태종 이세민. 그는 이제 전쟁의 승패를 넘어 제국의 위신을 걸고 안시성과의 마지막 승부를 준비합니다. 성벽을 부술 수 없다면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겠다는 것. 바로 토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지바꾸어 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의 산물이었습니다. 당 태종의 명령 하나에 연 인원 5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병사들과 강제징용된 인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흙과 돌을 실어 날랐습니다. 안시성 동남쪽 성벽과 마주보는 지점에 거대한 흙더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언덕처럼 보였던 그것은 하루가 다르게 거대해져 갔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처럼 안시성의 밤낮을 괴롭혔습니다. 안시성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높아진 흙상이 점점 성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서서히 성을 집어삼키러 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토산이 높아질수록 안시성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줄어들었고 성 안에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늘이 아니라 곧 닥쳐올 죽음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이 토산이 완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의 절대 원칙 중 하나는 높은 곳을 선점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토산이 성벽보다 높아지는 순간 안시성의 모든 방어 전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벽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의 움직임은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날 것이고 당나라군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향해 화살과 돌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시성의 병사들은 점점 높아지는 저 흙더미를 보며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려 60일.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군은 안시성 수비군이 방해할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해 호위 부대를 겹겹이 배치하고 작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침내 토산의 높이가 안시성의 성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흑산은 성벽 바로 코앞까지 밀고 들어와 마치 안시성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당패종은 완성된 토산 꼭대기에 서서 안시성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발 아래 놓인 저 작은 성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양만춘 성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군이 밖에서 산을 쌓는 동안 그는 성 안에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이 높아지면 우리도 높아지면 된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여 토산과 마주보는 성벽 위에 목조 망루를 더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흑산이 1m 올라가면 성벽도 1m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피를 말리는 높이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흙으로 산을 쌓는 속도와 규모를 나무 구조물로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토산은 성벽을 완전히 압도하는 높이에 도달했고 당나라군은 토산 꼭대기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여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당나라군은 토산에서 성벽으로 다리를 놓고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안시성의 운명은 풍전등화, 아니 이미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파란 하늘 대신 적들의 창끝과 깃발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병사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60일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저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인간의 의지 따위는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반전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당패종이 승리를 확신하고 안시성이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니 신이 도왔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일까요? 아니면 안시성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완벽해 보였던 제국의 살인병기, 토산에서 이상한 징조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게 서 있던 흑산의 허리가 비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전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당패종에게는 악몽이, 양만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그 운명의 날. 과연 그날 안시성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안시성의 대지는 비명보다 더 큰 굉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60일 동안 수십만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흑산,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그 토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천지를 뒤덮었고 안시성의 성벽 한쪽 귀퉁이도 토산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뚫렸다. 이것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당나라군에게는 환호성을 지를 순간이었고 고구려군에게는 절망의 끝이 보여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번개처럼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이 아니라 적들의 자만심이다. 지금 저 흙더미를 밟고 올라서는 자가 승리한다. 과연 안시성의 전사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역사상 가장 짜릿한 역전승의 발판으로 만들었을까요? 재앙을 기적으로 바꾼 그 숨막히는 찰나의 기록, 그 전율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토산이 무너진 원인은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인한 집안 약화 혹은 무리하게 쌓아 올린 흙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공들여 쌓은 토산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안시성 성벽 쪽으로 기울며 덮쳐버린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안시성의 성벽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성 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성 밖에서 대기하던 당나라 대군이 이 틈을 타 물밀듯이 쳐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신은 고구려의 편이었습니다. 당시 토산을 관리하던 당나라의 책임장수 부복실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에 당나라 병사들은 당황하여 섭적에 곤득해서 당나라 병사들은 초갑15드러 맨들 비던 자령급 인부들 지금자는 우왕좌왕했습니다. 흙먼지가 시야를 가린 혼란스러운 상황,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그 짧은 공백기, 그 침묵의 틈을 양만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보수할 생각 마라. 전군, 돌격하라. 저 산을 점령해 우리의 요새로 삼는다. 상식을 뒤엎는 명령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메우기 위해 흙을 나르는 대신 양만추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무너진 틈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비를 포기하고 공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구려의 용맹한 전사들은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타고 토산 위로 질주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먹잇감을 향해 비탈을 뛰어오르듯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안시성 군사들에게 토산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적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였습니다. 흙먼지를 뚫고 나타난 고구려군을 보고 당나라 병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성 안에 숨어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던 쥐들이 갑자기 사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토산 정상에서의 전투는 치열했지만 짧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와 목숨을 건 자의 싸움은 승패가 명확했습니다. 고구려 결사대는 혼란에 빠진 당나라 수비 병력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토산의 정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토산 위에 고구려의 깃발을 꽂고 참호를 파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시성을 위협하던 죽음의 산이 이제는 안시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 태종 이세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60일 동안 50만 명을 동원해 쌓은 자신의 야심작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적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산 꼭대기에서 고구려군이 당나라군 진영을 내려다보며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처참하게 구겨진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격노한 이세민은
즉시 책임자인 부보게를 참수하여 군기를 잡고 토산 탈환을 명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산을 다시 찾아와. 저곳을 빼앗기면 우리가 죽는다. 황제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당나라군은 미친 듯이 토산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당나라군이 위에서 아래를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이제는 고구려군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방어하게 된 것입니다. 병법에서 고지들 점령하는 자가 가지는 이점은 절대적입니다. 안시성 군사들은 토산 위에서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가파른 흑비탈을 기어올라야 하는 당나라군에게 쏟아지는 공격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양만춘의 판단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흙더미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안시성 본성과 토산이 연결되면서 방어 라인은 더욱 견고해졌고 두 곳에서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나라군이 60일을 공들여 만든 무기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화위복의 살아있는 예시이자 안시성 전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제 토산 쟁탈전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최후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토산을 공격합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파상공세, 시체로 산을 쌓을 정도로 처절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결사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흑산이 무너지면 고구려가 무너진다. 과연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인 고구려군은 분노한 황제의 총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좁은 토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3일 밤낮에 피말리는 혈투, 그리고 다가오는 차가운 계절의 그림자, 자신들이 쌓아 올린 상이 자신들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 전장은 이성이 아닌 광기로 뒤덮였습니다. 좁디 좁은 토산의 정상, 한 발자국만 헛디뎌도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하는 그 위태로운 공간에서 3일 밤낮 동안 멈추지 않는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비명을 지르는 화살들로 가려졌고 대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군화 소리에 신음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와 죽음으로 내몰린 자들의 충돌, 그 72시간의 기록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드라마였습니다. 과연 고구려의 결사대는 대제국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끝까지 그 정상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 치열한 공방전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숨막히는 역사의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당 태종 이세민에게 토산을 빼앗긴 사건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가한이라 불리던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경노한 황제는 토산의 수비를 맡았던 책임자를 그 자리에서 참소하며 군유를 엄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다. 저 산을 다시 찾아와라. 저곳에 고구려 깃발이 꽂혀있는 꼴을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다. 황제의 서슬퍼런 명령에 당나라군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토산을 탈환하지 못하면 황제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당나라 병사들이 토산의 비탈길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개미떼가 설탕산을 향해 몰려들듯 끝도 없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 토산은 지옥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급경사로 이루어진 흑비탈은 발을 디디기조차 힘들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고구려군은 그야말로 찰벽이었습니다. 안시성의 용사들은 토산 정상에서 침착하게 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당나라군이 숨을 헐떡이며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돌과 통나무를 굴려보냈습니다. 육중한 바위들이 가속도가 붙어 굴러내려갈 때마다 비탈을 오르던 당나라군의 대열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당나라군은 방패로 머리를 가리고 필사적으로 전진했지만 미끄러운 흙바닥에서 중심을 잡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반면 고구려군은 안정적인 자세로 적의 빈틈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군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줄이 쓰러지면 뒷줄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다시 그 뒤를 새로운 부대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인해전술. 시야를 가득 채운 적들이 밟고 밟히며 꾸역꾸역 올라오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고구려군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바닥나면 창을 들었고 창이 부러지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횃불의 희미한 불빛의 의지에 피아를 식별해야 하는 난전 속에서 고구려군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양만추는 토산과 안시성 본성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여 끊임없이 물자와 병력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아라, 저들이 만든 산이다. 저들이 땀 흘려 쌓은 이 높은 곳이 이제 우리의 방패가 되었다. 이보다 통쾌한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토산은 이제 안시성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토산 정상에 참호를 파고 흙벽을 세워 임시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당나라군이 힘들게 정상 부근까지 올라와도 참호 속에 숨어있던 고구려군의 창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정상에서는 병력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소수 정예인 고구려군이 다수의 당나라군을 막아내는데 최적화된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3일 밤낮, 장장 72시간 동안 쉼표 없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당나라군은 수십 차례나 정상 탈환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구려의 철의 장막에 막혀 굴러떨어졌습니다. 토산의 흙비탈은 붉게 물들었고 더 이상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병사가 쓰러져 갔습니다. 당나라군 병사들의 눈에는 절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고구려군을 보며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당 태종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투입한 최정예 부대들이 이름 없는 산성 병사들에게 막혀 소모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토사는 이제 당나라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당나라군의 공격 기세가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명령을 내려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공격은 더 큰 피해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지휘관들도 깨달았습니다. 토산 아래에는 무거운 침묵과 패배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토산 정상에는 찢어진 깃발을 다시 세우는 고구려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승리의 전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냈다. 제국의 총공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산 전투의 승리는 안시성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당나라군에게는 철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시성을 돕기 위해 찾아온 또 다른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의 요동벌판, 계절의 시계바늘이 빠르게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혹독한 추위, 동장군이 기지개를 켜며 당나라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시성 전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무력으로도 심리전으로도 토목공사로도 뚫지 못한 이 성 앞에서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자연의 시련을 마주하게 된 당태종,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황제의 눈에 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포산 쟁패전에서의 패배는 당나라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지만 그들을 진짜 절망으로 몰아넣은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을 들지도 갑옷을 입지도 않았으나 그 어떤 군대보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존재였습니다. 645년 9월, 요동의 하늘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카로운 냉기가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고구려의 혹독한 겨울, 동장군이 전장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계절조차 고구려의 편이었을까요? 안시성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고 겨울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중원의 온화한 기후에 익숙했던 당나라 병사들에게 만주 벌판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전쟁을 시작했기에 얇은 옷가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준비되지 않은 추위는 병사들의 손발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사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들판의 풀들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는 당나라군의 기동력을 담당하던 수만 필의 군마들이 먹을 것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소와 말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보급로는 능과 얼음에 막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수천리 밖에서 식량을 실어 나르던 수레바퀴는 진흙구덩이에 처박혀 멈춰 섰습니다. 천하를 후령하던 대군이 안시성이라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오도가도 못한 채 서서히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초조했습니다. 토사는 빼앗겼고 공격은 막혔으며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철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하지만 철군을 결정하기에는 황제로서의 체면이 너무나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안시성을 무너뜨릴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리며 전선을 서성였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민족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드는 전설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대의 야사와 구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바로 당패종의 눈을 향해 날아든 단 한 발의 화살, 용의 눈을 꿰뚫은 사건입니다. 어느 차가운 늦가을 아침, 당패종은 안시성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호위병들을 이끌고 전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황금 투구를 쓰고 화려한 갑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안시성을 올려다보며 도대체 저 작은 성 안에 어떤 괴물들이 살기에 대제국의 발길을 묶어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안시성의 성벽 위 가장 높은 막루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양만춘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거리를 가늠하며 천천히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고구려는 주몽의 후예, 활의 민족입니다. 양만춘의 손끝을 떠난 화살은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허공을 갈았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 피, 퍽. 단 한 발이었습니다. 빗발치는 화살비가 아니라 오직 적장 하나만을 노린 정밀한 저격. 전설에 따르면 그 화살은 정확히 당패종의 한쪽 눈 혹은 투구의 미간이를 가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던 황제, 스스로를 하늘의 칸이라 칭했던 이세민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말 위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당나라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쓰러지셨다. 병사들의 공포 섞인 외침이 전장을 뒤덮었고 호위병들은 피를 흘리는 황제를 부축하여
황급히 막사로 후송했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 역사인지 아니면 승리한 자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영웅담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토산이 무너졌듯 신격화되었던 황제의 절대 권위가 병방의 장수에게 무참히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안시성의 화살은 단순히 이세민의 육체를 타격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 제국의 심장과 자존심을 관통했습니다. 눈에 부상을 입었든 혹은 그 위기일발의 상황에 충격을 받았든 이세민은 이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졌다는 것을. 토사는 적의 요새가 되었고 날씨는 적군보다 더 잔인하게 아군을 죽이고 있었으며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고집은 용기가 아니라 아집이며 그것은 제국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이 돌아왔습니다. 철군하라. 짧고도 무거운 한마디가 황제의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구려를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요동의 작은 성벽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분하고 원통했지만 살아남은 병사들이라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10만, 아니 수십만의 대군이 동원되었던 세기의 원정은 이렇게 허무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당나라 진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올 때의 그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깃발은 찢어졌고 병사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안시성의 성문이 열리고 그 무시무시한 고구려군이 쫓아올까봐 두려움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적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그 순간, 보통의 전쟁이라면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성문을 열고 칼을 빼드는 대신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대륙을 호령했던 적정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과연 양만추는 떠나는 이세민에게 어떤 작별 인사를 건넸을까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당 태종은 그에 대해 어떻게 화답했을까요? 피 비린내 나는 전장이 아닌 서로에 대한 기이한 존중 오갔던 그 역사적인 마지막 장면. 1445년 10월 요동의 대지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차가운 북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고 들판의 풀들은 서리에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당나라 대군이 마침내 안시성을 등지고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는 땅이 꺼질 듯한 위세와 화려한 깃발을 앞세우고 왔으나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회한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십만의 병력, 그 끝이 보이지 않던 행렬은 이제 패배의 쓴잔을 마신 채 고향을 향한 고단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보통의 전쟁자에서 패주하는 적의 등 뒤는 가장 좋은 사냥감입니다. 사기가 꺾여 등을 보인 적을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전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의 기본입니다. 안시성의 참모들과 병사들 역시 성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 지난 3개월간 당한 고통을 갚아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치면 저들을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성벽 위에서 터져나올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성주 양만추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를 드는 대신 성벽의 가장 높은 곳, 무너진 토상과 마주한 그 누각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홀로 서서 멀어지는 당나라군의 후미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증오나 살기가 아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양만추는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떠나는 적장당 태종을 향해 예를 갖추어 송별곳은 우리가 지킬 터이니.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걸고 싸웠던 호적수에 대한 존중이자 승리자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적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아량, 그리고 우리는 조국을 지켰을 뿐 너희를 학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고구려 무인의 긍지가 담긴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루어진 그 정중한 배웅은 피 비린내 나는 전장을 순식간에 엄숙한 의식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을 돌려 철군하던 당 태종 이세민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멈칫했습니다. 그 역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벽 위에 서 있는 작은 점,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양만춘의 모습을 확인한 황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 수치심, 억울함. 온갖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곳에서 황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영웅이다. 이세민은 비록 적이었지만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리지 못한 저 성의 주인이 단순히 운이 좋거나 무모한 반란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양만추는 자신의 왕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진정한 충신이가였습니다. 당 패종은 즉시 곁에 있던 시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비단 100피를 가져오라. 황제는 안시성 성문 앞에 비단 100피를 선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기를 성주가 국토를 방어하고 군주를 섬기는데 그 충성심과 지략이 가상하여 이 상을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침략군을 물리친 적장에게 황제가 직접 상을 내리고 떠나는 전쟁. 이것은 당 태종이 양만춘을 대등한 적수로, 아니 존경할 만한 전사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단 100필은 항복을 권유하는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겼다. 너의 그 충성심과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황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패배를 인정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이었습니다. 양만춘 역시 그 비단을 불태우거나 조롱하지 않고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영음은 칼을 거두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명분으로 칼을 겨누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국경을 초월한 전사들의 교감이 요동 벌판 위에 흘렀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단순한 사륙전으로 끝나지 않고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낭만적이고 극적인 전투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과는 별개로 당나라군의 귀향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안시성에서의 지체된 시간은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요하 하류의 거대한 습지대인 요택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래라면 땅에 얼어붙어 건너기 쉬웠어야 할 길이 늦가을의 진눈깨비와 녹담한 얼음으로 인해 거대한 진흙늪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과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고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뻘밭을 헤매야 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추위는 뼛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 태종조차 말에서 내려 직접 성나무를 나르고 수레를 밀며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용포가 진흙투성이가 되고 수많은 병사와 말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길가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시성 하나를 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당나라가 자랑하던 최정예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이 철수 과정에서 손실되었습니다. 안시성의 끈질긴 저항이 당나라군을 겨울이라는 자연의 덫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안시성의 승리는
단순히 성을 지킨 것을 넘어 당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고구려 전체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 전략적 완승이었습니다. 멀어지는 당나라군의 행렬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양만추는 성벽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흙먼지가 가라앉고 요동벌판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안시성의 군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다. 우리가 이겼다. 그들의 함성은 바람을 타고 고구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대서사시에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10만 대군에 맞서 88일간의 사투를 벌였던 안시성 전투.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안시성의 성벽 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수개월간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포석 소리도, 밤하늘을 스너던 화살의 궤적도, 대지를 울리던 수십만 대군의 함성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허물어진 성벽의 잔해와 그을린 자국, 그리고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안시성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돌덩어리와 흙더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제국의 정복 야욕을 꺾었고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낸 역사적인 방파제였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645년의 어느 가을날 끝났지만 그 승리의 여운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제10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지금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승리의 요인은 철저한 준비와 지형의 활용이었습니다. 양만춘과 안시성 사람들은 적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벽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식량을 비축하고 무기를 정비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고 자란 안시성의 험준한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군이 최첨단 공성 무기와 토산이라는 물량 공세로 밀고 들어올 때 안시성은 유연한 성벽 보수와 토산 역이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전술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병법의 원리를 넘어 자신들의 땅을 전장의 무기로 승화시킨 고도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품격입니다. 양만추는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생사를 함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그의 침착함은 군민들에게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적장에게 송별의 예를 갖추는 마지막 모습은 그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과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큰 그릇의 인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신뢰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안시성의 군민들은 하나로 뭉쳐 거대한 바위에 맞서는 단단한 계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고구려의 불굴의 정신입니다. 수적으로 10대 1, 아니 그 이상의 열세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항복이 정답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항복은 곧 노예가 되는 것이자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의 각오. 그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연금술이었습니다. 토산이 무너져 성벽이 뚫렸을 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흑산으로 뛰어 올라갔던 그 결단력은 바로 이 정신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안시성 패배의 후유증으로 당 태종 이세민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3년 뒤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는 고구려를 침공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당나라는 훗날 다시 침공하지만 이 시기만큼은 고구려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히 심어주었습니다. 안시성은 고구려의 수명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지켜내며 한민족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안시성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안시성 전투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가장 위대한 언더독을 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조차 정사기의 삼국사기에 기록게 기록들었는데 그리고는 근길이게 안시성의 기록과 야사를 통해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변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숨겨진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병사들, 흙을 나르던 백성들, 활시위를 당기던 소년들, 그들 모두가 안시성의 성주였고 그들 모두가 영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당나라 대군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대한 시련이, 때로는 압도적인 경쟁 상대가,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벽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마치 토산이 성벽을 짓누르듯 숨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400년 전 요동의 작은 성 안시성에는 10만 대군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당신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기가 아닌 의지로, 숫자가 아닌 지혜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벽은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쌓는 것이다. 안시성이 우리에게 남긴 이 뜨거운 유산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당신에게 보내는 1000년 전의 응원가입니다. 당신의 안시성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성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10부에 걸쳐 전해드린 고구려 안시성 전투 시리즈 그 대장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역사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전율 돋는 승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전략의 현장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